명절 아침은 언제나 전쟁터였습니다. 수지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죠. 손등에 밴 기름 냄새, 허리를 짓누르는 피로감, 그리고 끝없이 쌓여가는 설거지 더미. 39살 수진에게 명절은 휴일이 아니라 의무였어요. 결혼 10년 차, 시댁의 장남 며느리라는 타이틀은 그녀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제사상 차리는 것도 모르냐? 그것도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 안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수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대꾸라도 했다간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힐 테니까요. 남편 동혁은 거실에서 형제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42살의 그는 시댁에서 장남으로서의 권위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은 당연히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니, 그래도 명절엔 며느리가 제일 고생해야 복 받는 거 아니겠어? 큰 시누이가 건네는 말에는 위로보다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또 한 번 웃어 보였죠.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밤새 제사 준비를 하느라 눈밑이 퀭하게 내려앉았고 손톱 밑엔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성묘 가자. 늦으면 안 되니까. 동혁의 목소리에 모두가 일어섰어요. 수진도 황급히 앞치마를 벗고 따라 나섰습니다. 차 안은 답답했죠. 뒷좌석에 앉은 수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고속도로 위로 흐르는 풍경은 빨랐지만 그녀의 시간은 언제나 느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대화 소리가 귓전을 스쳤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성묘지에 도착했을 때 수진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서 있던 탓에 발목이 붓고 아팠거든요.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게 이 집안의 불문율이었으니까요. 성묘지는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고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수지는 시댁 식구들 뒤에 서서 절을 올렸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한복 치마가 흙바닥에 스치면서 자꾸만 더러워졌어요. 허리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요. 제사상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수진이 과일 접시를 옮기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졌어요. 쨍그랑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고 동혁의 얼굴엔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예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쏟아졌습니다. 조상님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시집 와서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주변 성묘객들의 시선까지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깨진 파편을 주웠어요. 손가락 끝이 날카로운 도자기 조각에 베었지만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피가 손끝에서 배어나와 흰 한복 소매에 붉은 얼룩을 만들었죠. 손이 떨렸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가슴 속에서 용솟음 쳤습니다. 참,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불행이지. 동혁의 비아냥거림이 뒤따랐습니다.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리고 조상님 앞에서 물건이나 깨트리고 도대체 집에서 뭘 배운 거야? 평소에도 권위적이던 그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더욱 거만했어요. 아내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수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올랐습니다. 1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치솟았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명절마다 혹사당하고 한마디 존중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무슨 하녀입니까? 밤새 일하고 명절마다 이렇게 혹사당하고 이제 깨진 접시 하나 가지고 조상 망신시킨다고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삼켜왔던 모든 말들이 터져나왔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시누이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이 집안에서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인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동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그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수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동혁의 손이 번쩍 올라가더니 수진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으악!
수진의 비명이 성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혁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바닥으로 끌어내렸죠. 수진의 몸이 흙바닥에 쓰러졌어요. 무릎이 돌에 부딪혀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 한복은 순식간에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머리카락이 손에 잡힐 만큼 뽑혔고 두피가 따갑게 아팠어요. 입안에선 흙냄새가 났습니다. 오빠 그만해. 작은 시누이가 말렸지만 동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헐떡였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조카가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화면에는 녹화 버튼이 켜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흙투성이가 된 한복, 찢어진 무릎, 그리고 욱신거리는 두피. 아무도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한숨을 쉬며 체면이 말이 아니네라고 중얼거렸죠. 수진이 잘못한 것처럼, 수진 때문에 집안 망신을 당한 것처럼 말이에요. 동혁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턱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수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지나가는 풍경들,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먼저 내렸습니다. 오늘 일은 두고두고 기억될 거야. 조상님 앞에서 그런 망신을 당하다니. 마지막까지 수진을 탓하는 말을 남기고는 안으로 들어갔죠. 시누이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하나둘 흩어졌어요. 결국 수진과 동혁만 남았습니다. 들어가. 동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수진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으로 가는 복도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어요. 방문을 닫자마자 동혁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감히 시댁 어른들 앞에서 대들어. 내가 누군데? 동혁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으면 계속 참지. 왜 오늘 갑자기 그래? 내가 우리 집안 체면을 얼마나 구겼는지 알아? 그는 계속해서 쏟아냈어요. 폭언이었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예의 없는지, 얼마나 집안을 망치는지에 대한 말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수진은 듣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흙이 묻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공허한 눈빛. 이게 나야? 거울 속 여자는 수진이 알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수진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며느리로, 아내로, 집안의 일꾼으로만 살아왔죠. 너 내 말 듣고 있어? 동혁이 소리쳤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방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제야 수진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서류 몇 장, 그리고 통장.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었어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동혁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딜 가는데?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차가움이 남아 있었어요. 친정이요. 수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올 건데? 모르겠어요. 아니, 아마 안 올 겁니다. 수진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동혁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앞만 보고 걸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친정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수진의 얼굴을 보고는 금세 알아챘죠. 또 싸웠구나.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진아, 참아라. 그래도 애 아빠잖니. 어머니는 예상했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달랐어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친정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자신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책상, 침대,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모든 게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수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성묘지에서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머리채를 잡혔던 순간, 흙바닥에 쓰러졌던 순간,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순간들이요. 그날 밤 수진은 욕조에 물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머리를 감았어요. 샴푸 거품을 내는데 손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잡혔습니다.
동혁이 잡아당기며 뽑힌 머리카락이었죠. 수지는 그 머리카락을 바라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10년간 쌓였던 모욕, 무시, 폭언, 그리고 폭력. 모든 게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수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수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였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둘째 신우이였습니다. 언니, 저예요. 시영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게 있어서요. 수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죠. 시영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자리에 앉아 시영이 커피를 밀어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날 일. 정말 미안해요. 제가 나서서 말렸어야 했는데. 시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사실 저도 오빠한테 여러 번 당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폭력적이었어요.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요. 아버지도 그랬고 어머니도 참으면서 살았고. 시영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 아들이 찍은 영상이에요. 그날 성묘지에서. 화면을 켜서 수진에게 보여줬어요. 영상 속에는 동혁이 수진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의 비명소리, 쓰러지는 모습, 그리고 아무도 말리지 않는 장면까지 모두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언니. 시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영상 가지세요. 필요하면 쓰세요. 언니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못 나왔지만 언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지는 휴대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은 참혹했어요. 하지만 이건 증거였습니다. 진실의 증거였죠. 수지는 그날 저녁 병원에 갔어요. 찢어진 무릎과 두피를 진찰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상처 사진을 찍었어요. 무릎에 멍, 뽑힌 머리카락 자리, 손가락에 난 베인 상처들.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수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진단서를 확인하고 사진들을 살펴봤죠.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가정폭력과 모욕이 명확하게 증명되니까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청구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제 인생을 되찾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진은 이혼 소장에 서명했어요. 펜을 들고 이름을 쓰는 동안 손은 떨렸지만 마지막 획을 그을 때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후 동혁에게 법원 서류가 전달됐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동혁이었죠. 하지만 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처음엔 화가 난 말들이었다가 나중엔 사과와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읽기만 할 뿐 답장하지 않았어요. 동혁의 회사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성묘지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거든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회사 사람들은 금세 알아봤어요. 저 사람 우리 회사 과장 아냐?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자라는 꼬리표가 붙었죠. 인사팀에서 동혁을 불렀습니다. 과장님,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건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습니다. 당분간 현장 업무로 전환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어요. 동혁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결정을 내렸죠. 본사 과장에서 지방 현장 담당자로 발령났어요. 그날 저녁 동혁은 술에 취해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화를 냈어요. 이게 다 내가 수진이를 제대로 못 다스린 탓이야. 체면이 말이 아니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들을 탓하는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요. 동혁이 하소연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가 잘못해놓고 이제 이혼까지 당한다며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내야 한다고. 우리 집안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동혁은 집으로 돌아와 소주병을 열었습니다. 한 병, 두 병. 취기가 오르자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는 거실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쿵, 테이블이 넘어가며 위에 놓인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액자가 깨졌고 리모컨이 부서졌습니다. 동혁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수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어요. 동혁도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초췌해 보였어요. 수염을 깎지 않았고 눈밑은 거뭇거뭇했으며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합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동혁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결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 선에서 합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 자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명백한 폭행이고 인격 모독입니다.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5대 5를 요구합니다. 동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억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동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조정위원이 증거 영상을 재생하자 그는 입을 다물었어요. 화면 속에서 동혁은 수진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 정도면 형사고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가실 텐데 그쪽이 더 불리하실 겁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재판으로 가기로 한 거죠. 법정을 나서는데 동혁이 수진을 불렀어요. 수진아, 제발. 하지만 수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그냥 걸어 나갔어요. 몇 달 후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수진의 손을 들어줬어요. 위자료 7천만 원, 재산 분할 4대 6, 동혁의 회사 퇴직금과 예금, 그리고 시댁에서 받았던 부동산 지분 일부가 수진에게 넘어갔습니다. 동혁은 법정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 동혁의 삶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회사는 그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업무 집중도 저하라는 명목으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해고였죠. 동혁은 퇴직금을 받았지만 대부분이 수진에게 넘어갔어요. 손에 쥔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틀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함부로 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냐. 우리 집안 재산이 전현한테 넘어갔잖아. 형제들도 거리를 뒀죠. 형 때문에 우리까지 소문났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동혁은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았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수진이 가져간 건 별로 없었지만 집은 왠지 더 황량해 보였습니다. 동혁은 매일 밤 소주를 마셨어요. 편의점에서 소주 4병씩 사다가 혼자 마셨습니다. 취하면 수진 생각이 났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해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42살이라는 나이도 문제였지만 온라인에 남아있는 영상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봐도 혹시 온라인에 나온 그분 맞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동혁은 점점 사회에서 고립됐습니다. 빚도 생겼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카드를 긁고 현금 서비스를 받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가 불어나기 시작했죠.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왔어요. 동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봤자 갚을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혁은 우연히 수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을 통해서였어요. 그 며느리 이혼하고 카페 차렸다던데 장사 잘 된다고 하더라. 동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자신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어요. 그날 밤 동혁은 술을 마시다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끊겼다가 마침내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수진아, 나야. 동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떻게 지내?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요즘 힘들어. 일도 없고 빚도 생기고. 동혁은 하소연했지만 수진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전화 끊을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잠깐. 동혁이 급하게 불렀어요. 한 번만 만나줘. 제발. 할 말이 있어. 긴 침묵 끝에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딱 한 번만요. 제 카페로 오세요. 며칠 후 동혁은 수진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카페였어요.
간판은 소박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 보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평온함이 있었죠. 동혁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딸랑거렸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짧게 말하고는 커피를 준비했어요. 동혁은 구석자리에 앉아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고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아메리카노요. 수진이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동혁은 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성묘지에서 그랬던 거 진심으로 미안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화가 났었고 체면이 구겨진 것 같아서. 수진은 팔짱을 끼고 서서 동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요?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사과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부른 거죠? 다시 시작하자. 동혁이 말했습니다. 내가 달라질게. 진짜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수진은 한참 동안 동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초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구겨진 셔츠, 깎지 않은 수염, 그리고 생기 없는 눈빛. 한때 권위적이고 거만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달라질 거라고 했죠. 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에요. 명절 때마다 싸울 때마다 당신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근데 달라진 적 없잖아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죠. 동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집안일 하는 도구, 시댁 식구들 시중드는 하녀로만 봤죠.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고통도 제 피로도. 수진아, 그건. 동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수진이 손을 들어막았어요. 말 끊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수진의 눈빛이 강렬해졌습니다. 당신은 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조상님 앞에서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아픈 일인지 알아요?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평생 남을 거예요. 동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거잖아. 일도 잃고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빚까지 생기고. 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도 힘들어, 수진아. 수진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제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만든 결과예요. 저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그녀는 카운터로 걸어가 커피 한 잔을 더 내렸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리고 동혁의 테이블로 돌아와 그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마지막 서비스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우리는 끝났어요. 완전히. 동혁은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정말 기회가 없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없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신과의 10년은 제게 고통이었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 없이, 시댁 없이,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요. 동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커피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마실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걸까요?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그가 뒤돌아봤어요. 너한테 정말 미안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동혁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찬바람이 카페 안으로 밀려들었다가 문이 닫히며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은 동혁이 걸어가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어요. 그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지더니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카페 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수진은 동혁이 앉았던 자리로 가서 커피잔을 치웠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그녀는 싱크대에 커피를 버리고 잔을 씻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작은 카페를 채웠죠. 그때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중년 여성이었어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네, 금방 내려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손님은 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참 밝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수진은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단 나쁜 것들을 떨쳐낸 거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요즘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마음의 평화. 여기 카페가 마음이 편한 이유가 있었네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수진의 카페는 조용하지만 꾸준히 자리를 잡아갔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직했습니다. 좋은 원두를 쓰고 정성껏 내리고 손님들에게 친절했죠. 단골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출근길에 들르는 직장인, 책을 읽으러 오는 학생, 그리고 수다 떨러 오는 동네 주민들. 수진의 카페는 그들에게 쉼터가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중년 여성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인사했죠. 여성은 조심스럽게 둘러보다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따뜻한 카페라테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수진은 카페라테를 정성껏 만들어내왔어요. 여성은 커피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수진은 티슈를 건네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진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여성은 티슈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남편한테 맞았어요. 또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성이 대답했어요.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근데 참았어요. 애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수진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한때 남편에게 잡혀 살았습니다. 10년 동안요. 명절마다 시댁에서 학대받고 남편한테 폭행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죠. 여성이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근데 사람이 무너져봐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무섭기도 했고 앞날이 막막하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그때 용기 낸 제가 자랑스러워요. 여성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 수 있어요. 수진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에게든 친구에게든 변호사에게든 혼자 견디지 마세요. 수진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여성에게 건넸어요. 자신을 도왔던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이분한테 연락해보세요. 좋은 분이에요. 여성은 명함을 꼭 쥐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카페라테를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들어올 때보다 조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갔죠. 시간이 흘러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지는 벌써부터 긴장하고 불안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명절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카페 문을 열었어요. 추석이었지만 영업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명절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문을 열며 수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명절이 두렵지 않아. 내가 섬겨야 할 건 조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야. 커피 머신을 켜고 원두를 갈고 물을 끓였어요. 익숙한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커피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죠.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였어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지만 평화로웠어요.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자신을 위해 커피 한 잔을 내렸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리고 창가에 앉아 그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쓴맛과 부드러운 단맛. 수지는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명절인데도 여시네요. 단골 손님이었어요.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더 필요한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날 하루 카페는 북적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 명절이 외로운 사람들,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수지는 그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자신이 이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머리채를 잡혔던 여자가 이젠 스스로의 인생을 쥐고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작은 승리였지만 수진에게는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